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월 15일 1차 회의에 이어서 핵심 산업과 미래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 합리화 전략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회의는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지원 육성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약속하면서 K-바이오, 또 K-에너지, K-컬처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회의에 앞서서 대통령님께 모두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그런 게 있죠. 편하게 또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걸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 또는 뭐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걸 막 풀어주거나 이러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그 혜택을 다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근데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되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런 시설들을 동네에다 할 때 뭐 주택,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또 재해 위험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막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굳이 이렇게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일 테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예를 들면 생명과 안전 또는 개인정보 이런 게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험성을 또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덕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당기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덕이 안 생기게 하면 되죠.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도 문화 분야 K컬처 관련된 규제 완화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죠.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죠. 또 뭐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기도 한데 뭐 8길이 원칙이라고 합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또 바이오 분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는 뭐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대한 규제 합리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그리고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각 분야에서 많이 준비했을 테니까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께서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지원 육성기관으로 거듭나는 규제 합리화 계획을 발표해 주신 후에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TV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국무조정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열입니다. 오늘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핵심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과 민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서 신산업 지원 중심 기관으로 역할 전환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다뤘던 인공지능에 이어서 바이오, 문화 콘텐츠, 환경 에너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산업입니다. 서울은 임상시험 세계 2위 도시이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수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부족, 복잡한 인허가,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혁신 신약 허가제를 통해서 희귀 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FDA 전담팀이 배정되는 등 배정하여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당히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제 한류는 세계가 소비하는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관광, 의료, 식품 등 연간 산업 파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우선 관련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퍼지는 지금의 모습을 그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 이게 된다고? 저도 사실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very famous. Yeah,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like and listen to K-pop. K-팝은 세계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외 플랫폼 의존, 아시아에 편중된 수출 시장, 낡은 방송, 광고 규제 등은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인 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화 등 창작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녹색 무역 성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관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를 해소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태양광 풍력 인허가 기간 허가 기간을 9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온라인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서 관계부처가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초혁신 경제 성장의 촉진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저작권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LNG 운반선은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30년 전 가스공사가 발주한 한 척의 국산 선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이 지금의 글로벌 경쟁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초역식 경제의 육선 지원 주체로 거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의 세 주제 가운데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K-바이오 핵심 규제 합리화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의 발표에 이어서 민간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약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K-바이오 규제 대전환 허가 심사의 현재를 묻고 미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경험이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사 중에 보완 요청이 와도 그 사유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대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참 어렵게 생각되고요. 특히나 시야처와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야처 분들을 만나게 되면 무서운 감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임상 단계마다 적절한 준비 수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느리다, 즉 속도의 문제와 소통의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연구 개발에서 비임상, 임상, 심사, 허가에 이르기는 긴 험난한 과정에서 식약처는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진짜 험난하게 그려놨네요. 네, 험난합니다. 네. 앞으로 환자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신약이 나오기까지 식약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저거 끌고 갈 게 아니라 업어다 주지 그러셨어요.
네, 없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업어주는 건 너무 심하다고. 네. 규제 서비스 대전환 첫 번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한두 명의 심사관이 아파트 10층 정도의 방대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내실 있고 신속한 동시 심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서비스 대전환 두 번째, 소통을 더하겠습니다. 현재는 연구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긴 긴 과정에서 한두 번만의 상담으로 소통이 제한적입니다. 현장에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상담, 대면 상담, 보안회의 등으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동시 심사, 소통을 확대한 전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 안전한 의료기기를 우리 국민께서 신속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여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론 주제인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와 의료 데이터 공개 활용 현황에 관해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저는 대학원 마치고 신약개발 연구 한 5년쯤 하다가 2001년부터는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이런 데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제가 직접 겪은 것들 또는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의 속도입니다. 어느 산업에서도 속도 중요하고 빨리 하면 굉장히 좋은데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그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특허라는 독점권과 고부가치가 나는 독점과 연결돼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뭐 의약품이건 의료기기건 신약이건 바이오시밀러건 뭐 재생의료건 동반진단이건 CM건 모두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 도입하면서 저희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기업들에서 해외 유명한 전문가들 동원해서도 속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속도를 높이는 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처장님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몇 개월,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업들은 뭐 사실 말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GMP 같은 제조 시설 누군가가 가서 실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임상 시험하면 의료기관 방문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 단계별로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걸리는데 그 단계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을 가는 거니까 아무리 돈과 기업들이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민간에서 규제기관의 숫자 늘려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약처에서 전문 인력의 절대 인력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번 사실 9월 5일 때 혁신 토론 때 대통령님이 뭐 전 세계 속도 제일 빠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그냥 몇십 명 정도 갖고 될 것 같지 않고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투입돼야지 이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뭐 주제도 그런데 규제가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저희 아까 재생의료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일본 가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기 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되게 후진국 아니잖아요.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내가 아픈 거는 다 중대 질환이고 난치 질환이니까 일본까지 가서 할 텐데 그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있고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료 데이터 활용, 대한민국이 의료 데이터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고 양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빨리 활용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러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까지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분 또 얘기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준비된 게 있겠죠? 예. 아까 보니까 뭘 잘 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구체성이 많이 좀 결여돼 있는데. 예.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면 식약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40일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300명이 필요합니다. 300명? 순증 인원이 300명이 증원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비용은 어떻게 하고요? 비용은 사실 공무원의 인건비가 300명 정도면 15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억으로 우리가 4천조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연간 150억.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심사료가 너무 싸다면서요? 심사료가 현실적으로 되게 쌌던 게 맞고 그런데 작년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11월인가부터 해서 그 신약도 심사하는 비용들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들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국 기업들은 약간은 많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국내 기업들은 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비용들이나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인력들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까지는 그러다가 언제 시간이 걸릴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기 청장님 이 인력을 늘리고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제 이것도 정부 운영도 어쨌든 경제적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전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심사료가 뭐 한 건당 800만 원인가 그런데. 그 심사료는 이미 4억 1천만 원으로 화학신약은 올려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지난번 그 K바이오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3억 1천으로 올려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얼마인데요?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도 800만 원 정도입니다. 800만 원 정도. 예, 800만 원에서 이미 내년에 3억 1천으로 올리지만 그것으로 증원할 수 있는 심사 인력으로는 규제 서비스의 대전환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심사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심사료를 터무니없이 싸게 받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좀 심사보다 성공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기준에 맞춰서 뭐 어쨌든 3, 4억 정도로 올렸는데 네. 그렇게 증액을 했을 경우에 추가 세입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인력은 150명, 300명 하면 150억 정도 추가가 필요한데 네. 이 심사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타 뭐 어쨌든 뭐 방법을 통해서 세외 수입이든 이게 좀 늘어나는 거, 뭐 세금 늘어나는 건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네. 세외 수입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얼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세외 추측으로. 수입이 대략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다 그냥 이 전체 300명을 증원하면 그 300명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에 관계된 수수료가 네. 얼마 정도 늘어나냐? 네.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냐? 네. 그냥 순수하게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120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 총액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뭐 계산할 네, 필요. 총액은 한 400억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약간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때까지? 아니 그런데 그 심사 인력으로 그 수수료로 지금 뽑을 수 있는 그 수수료를 지금 올리면 수수료를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대충 맞춰서 올리면 현실화하면 네. 한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있어봐요. 그런데 그 돈으로는 공무직 공무직이고 뭐 공무원이고 뭐 상관없고 하여튼 심사 인력을 300명 정도 늘리면 되는데 그걸 뭐 공무직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뭔 상관 있어요. 그 비용이 더 남는다 그 말이에요? 네, 오히려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공무원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심사의 1차 심사자와 2차 심사자가 필요합니다.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뭐 상관 있어요. 근데 그 더 싸고 안정적이어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십니다.
그건 우리 내부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손해 안 보고 인력을 증원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더 효율로 할 건지는 그 공무원을 뽑는 게 나은지 공무직을 뽑는 게 나은지 계약직을 뽑는 게 나은지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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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800만 원 하던 심사료를 뭐 3억, 4억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속도가 빠른 게 죄송합니다.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0만 원은 언제부터 800만 원인데 그게 왜 800만 원인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3억이든 4억이든 그게 빨리 출시됐을 때 최초의 선점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 가능합니다. 다른 업계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그래요? 큰 회사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니까 규제기관에 사람을 늘리면 규제만 더 늘어날 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새롭게 기술이 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팔로우하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인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야만 된다. 업계의 부담이 없고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사료를 올리고 그게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인력 증원보다는 더 많이 남으면 하지 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 대신 행안부에서 왜 공무원 숫자 늘리냐면서 반대하겠죠?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공무원 인력을 늘려서 240일로 추진을 해보는 네, 것으로. 네. 네. 전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민간 아니 전문가들의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의견을 있잖아요. 지금 의제가 뭐 이 해외로 치료받으러 가는 얘기 아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문제는? 아 그래요? 네. 마저 하고 할까요? 네, 저희가 준비된 주제로 좀 민간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좀 듣고 계속해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첨단 재생 의료 활성화에 관한 주제로 좀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의견 있으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네. 아 여기 여성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혁신 신약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박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뭐 이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 혁신적인 뇌전증 치료제 신약인 세노바메이트를 이제 개발 성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허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저희 회사가 그 신약 성공 경험이 없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FDA에게 먼저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한 거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의약품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세계 넘버 원 최대 시장인 것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논리도 있지만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가이드해주는 그런 규제 파트너로서의 미국 규제기관의 우수성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규제 서비스를 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많은 회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그 심사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사료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아마 이제 모든 회사들한테 한 가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의견인데요. 모든 회사들에게 동일한 가격을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매출이라든지 좀 작은 회사는 감면 혜택을 해주면서 신약을 좀 활성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심사료를 책정을 나중에 하실 때 큰 틀에서 심사료를 증액을 해서 실제로 그걸 부담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이렇게 감면을 해주거나 할인을 해서 심사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매출을 올려서 또 국가 경제도 기여하고 국민 건강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많은 작은 회사들도 좀 도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금액 수준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더 높여도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심사료를 좀 더 올리고 미국은 얼마 정도 해요? 미국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거 되게 합리적이 난 것 같은데? 이걸 더 올리고? 네, 미국은 심사료가 61억입니다. 그리고
61억? 예, 61억이고 클래스마다 지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4억 1,000으로 올린 것이고요. 근데 이걸 올릴 때 이제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은 현재 4억 1,000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되게 합리적인 제도 같네요. 근데 또 만약에 근데 지금 공무원을 증원을 하면 어쨌든 큰 정부 만드느니 뭐 말이 많잖아요. 필요한 걸 하는데도 저는 필요한 공직자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특정 영역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료익을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매우 일리 있는 제도 같아요. 3억, 4억 요 정도인데 필요하면 좀 더 올리고 감면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기준을 대신에 좀 엄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도 기준 아까 클래스라고 했어요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뭐 신약이라든지 무슨 뭐 계량 신약인데 약간 이렇게 분류가 돼 종류가 있어요? 이제 부류가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연구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간단한 그런 뭐 생동성 같은 경우는 800만 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허가가 굉장히 정말 10층 분량으로 긴 것만 지금 4억 1,000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바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루카스 바이오 대표이사 조석구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현재 혈액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5년 전부터 그 교원 창업으로 루카스 바이오 벤처를 설립해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사업 초기부터 연구자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중증 코로나19 폐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면역 T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폐렴을 완치시킨 그런 세계 최초의 경험을 저희가 해외 미국 감염병 학회지에 그 보고를 해서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고 현재 그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의료 연구의 시작부터 치료제 승인 전주기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대통령님께 두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치료제 승인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실 2025년 2월에 개정된 첨단 재생의료법은 치료제 승인 기준이 이렇게 중대 희귀 질환은 가능하지만 난치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별이 모호하고 일반 질환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승인이라는 게 재생의료 그 치료 활성화에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의료 연구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라면 법령이 정한 어떤 질환 영역의 구분 없이 치료제를 승인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의생명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의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규제가 아닌 규제입니다.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환 영역이 다양한 그 재생의료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연구도 승인해주고 치료제도 승인해주기 때문에 결국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전문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아닌 규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드리면은 임상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완 요청이나 거절 사유를 받아보면 이게 전문가의 견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는지 또는 심사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라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연구자로서 또 벤처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얘기부터
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아니 전문성 넘는 사람이 전문 영역을 심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죠.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변해서 생긴 문제인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술자인 셈이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적절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청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부분은 복지부 장관님 그래요? 영역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 영역에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데 사실 가능성이 많네요. 저희가 그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를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회는 25명 정도고 전문위원회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첨단재생으로 하는 연구자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가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화된 심층 연구를 하다 보니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들의 풀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가동된 지가 그렇게 기한이 길지 않아서 그런 노하우나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위원회 심의 안건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위원회의 심의 기준, 승인 기준을 좀 보완하고 위원회를 보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거겠죠. 어디 좀 밀림의 길을 없던 길을 누군가 하나 냈는데 이게 길로서 합당하냐? 네, 맞습니다. 근데 검증하는 거는 꼭 길을 내는 실력까지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그죠? 네. 어쨌든 그건 전문성은 좀 보강하자는 얘기는 맞는 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조석구 대표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임상 연구 트랙만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치료라는 트랙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거는 바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단계를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원래 없던 걸 만든 거예요? 네, 올해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돼서 아직은 한 6개월 정도 된. 저는 그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러니까 임상 연구는 제한된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하려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충 설명드리면은 희귀난치성을 질환을 치료하는 게 아닌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현재는 임상 연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환자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거는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중대 질환이거나 희귀 질환이거나 난치 질환인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제는 승인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난치 질환이 되게 모호한 기준이기 아니 내 말은 때문에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치료 제도 안의 범위에는 이제 난치 질환으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치료란 상황입니다. 난치를 돈 받고 치료하려면은 어느 정도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그러면 승인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네. 그 대부분의 많은 질환, 만성 질환들이 난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치 질환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연구자들이 좀 그 불명확할 수 있으니 그 난치 질환의 범위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아니 그 이전 단계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치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폐렴 치료제 근데 있잖아요. 암 환자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일반 환자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약을 많이 써야 되고 장기간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환이 난치 질환이고 어떤 질환이 일반 질환인지를 그냥 이렇게 법률의 어떤 자구처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말 이해하겠는데 치료제로 승인하는 문제가 난치면 난치 질환에 대한 것만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희귀, 중대, 난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근데 이제 중대나 희귀는 리스트가 좀 명확한데 난치 질환은 아니 그 말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네, 뭔가 보충 설명해 주실 분이 지금 손을 들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바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런 치료제와 치료 제도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승인은 식약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첨단 재생의료에서 있는 치료는 아직 그 식약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외제도.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해외 원정 의료가 많으냐?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도 환자에게 적용하자. 그래서 일단 승인되지 않은 것을 먼저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희귀 난치를 먼저 적용하겠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는 당연히 기존 제도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기 전 단계, 임상 시험은 끝나고 일반 치료를 하기 그 전 단계 시험 치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시험 치료제로 승인하는 것은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제에 한한다 그 말인 모양이군요. 네네. 현재 법률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이 대통령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범위를 좀 넓혀달라 그 얘기군요. 네. 제가 그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했던 걸 그냥 이어나가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해서 벤처 기업에 기술 이전도 하고 같이 치료제로 개발하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하고 또 세포 유전자 분야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치료 제도가 2월부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빨리 환자에게 적용하자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2월부터 됐는데 현재 2건이 사실은 심의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승인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치료를 환자에게 하기 전에 이 치료가 안전한가 그리고 환자에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두 개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증명하기 위한 현재 기본적인 게 임상 연구입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폐색전증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이 지방줄기세포를 투여받은 환자, 여성 환자 2명이 실명이 되는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하고 이제 대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임상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첨단 재생의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조석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인데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한 달에 몇 시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없는 그런 교수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국의 시스템이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의 제도에 대해서 사실 개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고 같이 임상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다.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만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은 끝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치료제로 무한 허용을 할 거냐를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일반적 제한적인 예외적인 치료 시험을 허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거냐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희귀 질환, 난치 질환은 어차피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니 위험성이 좀 있지만 시험적으로 치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할 때 어느 범위의 질병까지 이걸 허용할 거냐가 논쟁거리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요거를 좀 유연하게 좀 해주자. 예를 들면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재량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전성이 우선이냐, 긴급성이 우선이냐. 뭐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치료는 없는데 시험적인 치료라도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걸 현재 법으로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허용해 주자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쓰는 거겠죠. 본인이 원해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희귀, 난치 또 뭐라 그랬죠? 중대질환, 중대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 네.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중대질환, 희귀질환은 범위가 좀 명확하게 제시가 네. 되어 있는데 난치질환이 범위가 불명확하니 그걸 좀 가이드라인으로 예를 들면 명확하게 정의를 피부에 하자. 무슨 빨간 점이 생기는데 이거 아무리 기존 치료제를 해도 안 되고 맨날 가렵더라.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중대 질환이냐?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난치 질환이냐 일반 질환이냐 구분이 네. 좀 어렵다는 얘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떤 그 자구나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유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를 좀 충실하게 잘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한 거라면은 그것이 애매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 치료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개방적으로 또 유연하게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네.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장관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뭐가 문제예요? 임상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좀 소규모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인에게 임상 연구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치료 행위를 해야 되니 한 단계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이 됐는데 네. 시험군이 워낙 작으니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네. 취지예요? 혹시 우리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그걸 왜 확인이 됐으면 그만이지 뭘 또? 사실 안전성 유효성은 일반 치료제인 경우는 임상시험 3상까지 거칩니다. 소규모 네. 1상, 2상, 3상까지 다 거치는데요. 임상 연구는 단 한 번 합니다. 단 한 번 임상시험과 상관없이 단 한 번에 희귀 난치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써서 심의원의 승인을 한 받으면 번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근데 이제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확인이 되면 먼저 환자한테 쓰자.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 단계인 임상 연구를 활성화를 해야 된다. 식약처에 1상, 2상, 3상 하는 거 전에 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보건 당국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네,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만 놔두면 위험에 처하잖아요. 중대 질환, 네. 희귀, 난치 이러면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뭐 길이 없잖아요. 다만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는데 네.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를 좀 네, 네. 유연하게 해달라. 네. 지금 그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 유효성 결과가 나오면 이제 치료 트랙으로 갈 수 네. 있는지를 심의하는 거니까요. 현재 임상 연구를 한 50건 정도 네. 하고 있어서 이 중에 일부가 아마 치료제로 갈 수 있을 뭐 것 결국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너무 경직적이지 네. 않도록 행정 편의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류동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료 계획을 제출했다가 부적합받은 연구 담당자입니다. 저는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관절 안의 주사 치료를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환자들한테서도 좀 적용할 수 있게 이미 일본에는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형 임상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치료 계획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 자체는 사실은 회사 주도라기보다는 연구자 주도이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 위험 같은 경우는 연구 가이드라인에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었던 임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전임상 연구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떤 정도의 연구 정도인지 어느 같은 연구의 양이 필요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임상 연구 결과를 요청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구자 주도로 전임상 연구를 할 때 대부분 뭐 적게는 5천에서 1억, 많게는 3억에서 5억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연구자 개인이 부담해서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는 전임상 연구 결과가 면제가 되는지 어떤
어떤 경우에서는 필요한지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상 연구 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제도 하에서는 첨단 재생 임상 연구 과제 승인을 받으면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지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1년 9개월간 연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적당한 수준의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제한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처음 1기 사업단에서 지원받은 연구 과제에서 상당 부분이 그 기간 내에 연구 계획을 다 시행하지 못해서 중간에 결국 종료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별로 조금 연구비를 사용해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다변화, 유연성 있게 적용해 주셨으면 사전에 저희가 승인받은 임상 연구가 좀 더 정확하게 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을 강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 같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저위험 연구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비임상 연구를 요구하진 않는데 심의를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들쑥날쑥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네. 만들고 이제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는 걸 내년에 정리하는 걸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은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할 때는 2년 뭐 3년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조금 연구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네. 정리하는 거는 저희 재단하고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할 건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네. 찾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시고 어쨌든 이 규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실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원래는 공무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제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그 나머지는 무조건 안 돼. 하려면 복잡한 절차 허들을 넘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지 않는 건 다 웬만하면 허용한다. 라는 원칙은 최대한 이 규제 영역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좀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의료 데이터 얘기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논쟁거리잖아요. 정리된 게 있어요? 아니면 저 두 번째 그 의료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확대에 관해서 우리 민간 전문가의 발언을 듣고 좀 그래요?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네,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셔서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데이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랑 교수입니다. 사실 뭐 의료 데이터 이슈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빠르게 반영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망자 의료 데이터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망자 데이터가 사실 이제 질병의 뭐 진행이라던가 혹은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이고 특히 오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임상 시험이나 의료 연구에서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의 치료제의 효과를 매저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연구를 할 때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나 감형 처리 없이 연구 활용이 가능한 걸로 사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실제로 기관심의위원회나 혹은 실제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감형 처리를 해라. 혹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사망자 정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의료 데이터는 감형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뭐 재생의료나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유전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유전 정보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연구자가 연구를 못하는 혹은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못 쓰는 것도 유리하지만 혹은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사망하지만 이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치료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데이터가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는 환자들의 의지도 사실은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을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사실 현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활용이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자 데이터.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영상 건의로 또 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묶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HK의료인의 김기호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개인과 병원의 정보를 암호화 및 비식별화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3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 FDA 허가를 준비 중인 당사의 K캡정처럼 국내 신약 개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계는 원격 분석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달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 준비 과정입니다. 원격 분석과 달리 센터 방문의 경우 불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비용을 들게 만듭니다. 둘째,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재 운영 시간 외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원격으로 분석 가능하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분석된 데이터의 활용 부분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유관 부서와 논의를 거쳐 신약 개발 등에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누락된 데이터나 추가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반복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 개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산업계도 학교 등 연구기관처럼 외부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원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은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준비된 토론이 있나요? 이거에 대한 또 준비된 정책은 어떤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공인에 대한 정보, 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 건 맞습니다. 현재 법상. 그런데 이게 이제 유족에 관한 정보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에 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든지 유족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해서는 이제 감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과한 규제이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라는 게 딱 통일된 뭐 스탠다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서도 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신 그 27개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통해서 이제 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의료정보에 대한 건 조금 더 엄격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의료정보보호법에서도 사자에 대한 정보, 의료정보는 50년간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보호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요. 뭐 병력이라든가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프라이버시랑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이게 유족과 연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감형처리를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사자에 대한 이제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나 아니면 활용 정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 그런 것 포함해서 또 디지털 우리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 대한 뭐 아이디라든가 이메일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검토를 해서 법적인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이 현실을 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자에 대한 좀 정보도 이렇게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과의 정보처럼 잘 활용이 안 되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의료기관의 DB에는 사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가 분리돼서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같이 감형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각각의 이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좀 공유를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번거롭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개인정보법에 이유를 좀 두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법의 특별법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우리 생명윤리법, 의료법, 뭐 신용정보법 같은 것들인데 이 생명윤리법에도 이제 복지부 장관이 와 계시지만 자 줄여서 네. 필요한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그것들에 대한 절차를 좀 복잡하게 가져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보위도 저희가 노력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감형 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저희가 그 적정성 심의도 해주고요. 어떻게 감형 처리를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냐면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자는 훨씬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형 처리를 좀 더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게 이제 그 AI라든지 특별히 공익적 사회적 목적이 크면서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이런 거에 활용하기 위한 거 학습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원본을 그대로 좀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법제를 좀 마련해서 연내에 좀 처리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민감 정보로 그렇죠. 볼 때 유전 정보는 전혀 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망자의 의료 데이터는 법률적으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위암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가 다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이게 위암은 유전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 이 사람도 이거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그런 위험성을 이제 제거해 주면 되는데 익명화하든지 감형 처리하든지를 하면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감형 처리를 이제 권장하고 감형 처리, 익명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사망자는 일단. 근데 그거 말고 실명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업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익명화하면은 그렇지만 가명화하면은 코드 번호 A-00785번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컴퓨터는 다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은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네, 꼭 저희가 실명 데이터가 있어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가명화하면 되는 거죠. 가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전 정보 같은 경우는 민감 자료로 카테고라이즈가 되어 있어서 가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뭐 불편하죠. 혹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 구더기 생기면 어떻게 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필요하면 써야죠. 네. 그러니까 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감형 처리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사망자가 아닌 데이터가 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건 철저히 익명화든지 가명화하고 문제는 온갖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 사람 이재명이네. 에? 사는 데가 어디, 고향은 어디고, 사는 데가 어디고, 뭐 나이 몇 살이고, 뭐 직업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분석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워낙 정보 양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 방문 분석해라, 원격 분석하면 혹시 엉뚱한 데 자료 유출될까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걸 분석을 하는 데서 딱 멈추고 딱 차단하면 결과치만 가지면 문제가 없잖아, 그죠? 네. 문제는 이거 혹시 빼가지고 저 보험 회사에 넘겨가지고 보험 가입하는데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원래 그러니까 목적으로만 쓰면 문제가 금지된 없습니다. 행위인데 그 금지된 행위를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예 금지된 행위를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린다. 이게 지금의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결국 결단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거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 악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은 없지만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 주로는. 그럼 돈 버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그런데 징벌 배상을 그로 인해서 얻은 영업이익 곱하기 2배 해서 징벌을 시킨다든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출을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피해의 50배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형사처벌은 내가 보기엔 효과가 별로 없고요. 결국은 경제적 동기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엄정하게 제재를 해서 아예 딴 데다 이상하게 유출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네. 방법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가요? 원천적으로 막아야 돼 지금처럼? 지금 그 이제 산업계가 그 제안하시는 건의 사항은 지금은 원격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문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원격 분석을 그 허용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 사항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망자 아닌 일반 데이터, 일반인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원격 데이터, 내가 어제 안 그래도 저 인공지능 비서관하고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원격으로 허용을 해주면 지금 현재 단계의 문제는 다 민원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고는 추가로 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 네, 원격으로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얘기는 원격지에 있는 센터에 GPU나 컴퓨팅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마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받아오고 싶은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워터마킹을 하든 어떤 표시를 하게 하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 A 회사가 이걸 가져가 가지고 B한테 유출을 해가지고 C가 악용을 했어요. 그럼 수사를 했을 때 이게 여기서 유출된 거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가지고 추적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피할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들은 있으나 그걸 해킹하는 방법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R&D가 좀 필요합니다. 구더기가 장독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파리가 빨 뚫고 들어와서 알을 낳을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R&D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건강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신용 정보도 중요하지만 건강 정보가 개인 식별된 상태로 유출돼 버리면 이제 회수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인 식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익명 가명을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분석하게 허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분석으로 제공했을 때 그런 위험에 대한 걸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원격 접속에 대한 허용에 대한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개인 식별 방지 조치가 좀 강화된 저위험의 가명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연내에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걸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원격 분석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시범 사업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점검해서 방안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은 좀 제외하고 필요하면 공동 연구나 뭐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을 좀 심의받는 그런 안전 장치를 좀 더 붙여가지고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원격 분석이 가능한데 산업계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건데 또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유출이 안 될 건데 산업계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학계도 현재는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네. 원격으로 학계 연구는 허용을 하는데 산업계 연구는 허용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이제 그 학계에서는 좀 공익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고 결국은 산업계는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돈 벌 요인이 좀 더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교수님들이 창업 많이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경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계는 허용을 하면서 산업계 연구는 허용을 안 한다. 산업계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더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방법 딱 하나죠. 빼돌릴 경우에 징벌 배상하는 거죠.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주제가 3가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거의 점심 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저희 진행자의 직권으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이건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자 정보의 가명 처리나 활용은 개보위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이 개방하는 쪽으로. 예, 지금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하겠고요.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유전 정보는 여전히 가명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계가 원격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명 데이터셋이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문 분석하는 센터를 저희가 한 2배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간도 좀 6시까지밖에 못했는데 그걸 뭐 9시까지 한다거나 하는 시간도 좀 연장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게 너무 네, 한 가지만 조금 박유란 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민감 정보, 유전 정보가 민감 정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유전 정보는 민감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과도하게 가시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K바이오 핵심 규제 합리화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 분야를 논의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원입니다.